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0.3% 새로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확진자였습니다. 확산세가 거세다 보니 방역을 지휘하는 보건복지부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확산세의 고비가 될 거라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연휴 전에 3차 접종을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입니다.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거세진 확산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 공무원 1명이 감염된 이후 집단 감염이 시작돼 지금까지 복지부 안에서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아직 중수본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인지라 재택근무 등을 좀 활성화하면서 최대한 확산을 억제하는 중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513명, 일요일 검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였고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의 핵심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전국 평균 검출률이 50%를 넘겨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호남이 82.3%, 경북 69.6%, 강원이 59.1%를 기록했고 특히 대구의 오미크론 감염률은 79.7%로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일일 평균 100여 명 수준으로 이어져 오던 확진자 수가 급기야 오늘은 500명에 근접함으로써 2020년 3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9,860명을 분석한 결과 치명률은 0.16%로 델타 변이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중증도는 낮고 인플루엔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중증도는 낮지만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오미크론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고향 방문을 미루고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중간 단계를 유지했던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높음 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날 것처럼 말하던 일본도 어제 발표 기준 하루 5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미국이 33만, 영국 7만 5천, 이스라엘 4만 4천, 모두 오미크론의 위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초기에 기세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의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비해서 대응 체계로 격상합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평택과 함께 모레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우선 적용될 경기도 안성의 공공의료병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중앙정부에서 하던 병상 배정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감염병 환자들의 케어를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어야 물리적 이동거리도 줄일 수 있고 더 온전한 치료가 늦지 않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대응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될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통원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은 설 연휴를 지나면 확진자 규모가 폭증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동네 병원들이 빨리 환자 관리와 검사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권한들이나 기능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우선 오미크론 진단검사 체계부터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뤄지고 경증 무증상자는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검사는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 초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 이력에 따라 자가격리 방식과 기간도 바뀝니다. 3차 접종한 지 2주가 지났거나 2차 접종한 지 90일 이내라면 접종 완료자로 분류돼 밀접 접촉자라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받습니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경우 확진자는 10일, 밀접 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선별 검사소를 가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 대신 검사 키트부터 해야 합니다. 또 동네 병원을 가도 신속 항원 검사부터 합니다. 검사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절차는 또 어떤지 김아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입니다. 시약이 들어있는 용기와 면봉 그리고 테스트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면봉을 양쪽 코 속 1, 2cm 지점에 집어넣고 여러 번 돌려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후 면봉을 시약 용기 안에 집어넣고 섞어준 뒤 시약 용액을 테스트기에 서너 방울 떨어뜨리면 15분에서 30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두 줄이 뜨면 양성을 의미합니다. 양성이 나왔을 경우 기존의 PCR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해 최종 확진 판정을 합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가검사 키트와 똑같이 3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기존 PCR 검사처럼 면봉을 최소 10cm 이상 깊숙이 찔러 넣어 비인두 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 또는 의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 모두 다 양성일 경우에는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확도를 보여주는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으로 90% 이상.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진이 검체를 깊숙한 곳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체의 상태와 채취 방법에 따라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민감도를 평가할 때 대개는 모아져 있는 검체를 갖고 검사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에게 검체를 받아서 바로 검사를 했었을 때는 대부분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다시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의 한 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동 연설을 했고 지지를 호소하던 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교통난 해소 같은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남 상대원 시장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찾았습니다. 직성연설 단상에 올라선 이 후보는 처음으로 거리 유세에 함께한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연설을 권하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의 경험과 능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려면 노저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상홍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후보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장 서민의 삶에서 비롯됐다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교통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 A+는 동탄에서 평택까지, GTX C+는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병점, 오산, 평택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인천에서 포천, 파주에서 여주를 연결하는 GTX-E, GTX-F 노선도 신설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세대포이론 선거 전략에 대해선 편가르기 선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세대포이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세대를 포용해야지요. 어떻게 아픈 데를 더 찔러서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질러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합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억울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라며 부정한 개발 이익을 나눠 먹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 된 것은 당시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가 장관 같은 임명직을 포기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당내 기득권으로 지목받고 있는 86세대가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 카드로 여러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에 연일 고개를 숙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의원 20여 명과 함께 큰절로 자세를 낮추며 새로운 정치를 각오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곧바로 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가 보조를 마쳤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자신들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측근부터 기득권을 포기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의 길을 트는 한편 집권당 쇄신에 대한 동참을 호소한 겁니다. 우리 당이 공정의 가치를 되찾고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을 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제기된 86세대 용퇴론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정권 교체 민심은 정치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라며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도 책임이 있다.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86그룹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먼저 제기해 당내 파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586 선배들의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며 당 쇄신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집권 여당 개혁을 위한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 정권 교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당내 세력 간 갈등을 넘어 실제로 구체적 쇄신안 마련으로까지 이어질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은 강화, 사드 기지는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굴종, 또 정상회담은 정치쇼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만약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 같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먼저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실패한 선 비핵화론을 고수하며 말과 공약이 모순된다고 비판했고 한미동맹도 현 정부에서 강화됐다는 게 중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프로필 사진 촬영 모습이 공개되며 녹취록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윤 후보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어떤 게 가장 옳은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감원전을 비난하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 차별화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겠다면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 기지를 방문한 안철수 후보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줄이는 감원전 방식으론 전기값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노동정책에선 노동이사제 반대에 이어 또다시 우클릭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SNS에 글을 올리며 이를 민노총 혁파 시리즈 2탄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두 정책에 모두 찬성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하는 한편 거대 노조 때리기를 시도하며 적어도 노동정책에선 보수화 색깔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일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은 가운데 안 후보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그리고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올해부터 호남을 방문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지율 반등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당들 횡포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또 우리 당은 작은데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당 남 탓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 신림동 부시촌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함께 고민한 신 후보는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과 농민, 장애인 등 비주류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내 중견 철강 회사인 세아베스틀에서 근무하던 36살 노동자가 3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이 죽음을 세상에 알려달라면서 저희 MBC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됐고 승진까지 앞두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왜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는지 25분 분량의 영상과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엔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는 9명의 남성. 2명만 옷을 입었고 나머지는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들의 야유회 사진. 당시에 입사 2달 된 막내 유모 씨는 다른 사원들 뒤에서 어깨를 웅크린 채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2018년 11월 25일 유 씨는 금강 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만지는 순간 아 이거 진짜 잘못됐구나 딱 생각이 들면서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다음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 촬영한 25분 분량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 야유회 사진 가장 왼쪽, 옷을 입은 채 모자를 거꾸로 쓴 반장급 지모 씨. 유 씨는 단체 나체 사진을 두고 지 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유 씨는 입사한 직후부터 지 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했습니다. 지 씨가 입사한 달에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를 못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 아프다. 2016년 12월 10일 16시 30분경 한 복집에서 볼뽀뽀, 17시 40분경 노래방 입구에서 볼뽀뽀.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도 적었습니다. 2014년 무렵 유 씨가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 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도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고함치듯 소리가 들려온다. 너 뇌종양이야?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만 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지. 작업할 때 소음이 심한 부서라 청력 저하로 힘들어하던 유 씨가 부서를 바꿔달라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막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혀. 이 정도 선에서만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지 디테일한 건 얘기하진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몰랐죠. 야유회 사진 가운데 역시 옷을 입고 있는 선배 조모 씨. 유 씨는 조 씨에 대해선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습니다. 인사팀 송모 차장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쓴 연차를 문제 삼거나 귀는 잘 들리냐 확인하면서 귀에 체온계를 강제로 꽂았다고 했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일한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적은 유 씨는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며 후배들에게 남긴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얼마나 그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은 자기가 당했던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냥 그런 선택을 했겠나 저는 싶은 거죠.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고인의 충격적인 유서 내용은 회사 측의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관련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고작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세아베스틸의 의뢰를 받아 한 노무법인이 한 달 동안 관련 직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유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직원 5명은 상관인 지 씨가 신입 사원들을 모아놓고 문신 검사를 하겠다며 옷을 모두 벗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유 씨의 입사 동기는 지 씨가 문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서 유 씨를 포함해 없다고 답했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지 씨는 부서 야유회에서 찍었던 나체 사진의 경우엔 수년간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고 A4 용지에 출력해 신입사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벌거벗은 사진을 공용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자랑처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이거 봐 하면서. 지 씨가 회식 자리에서 취하면 습관적으로 남자 선후배들에게 뽀뽀를 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기본 30분이고 보통 1시간씩 말하는데 말하면서 쿡쿡 찌르는 듯한 말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또 다른 선배 조 씨에 대해서도 사무실에서 유 씨의 성기를 수시로 만졌고 유 씨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고 남자 직원 2명이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유 씨뿐 아니라 자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노무법인은 6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고 반장인 지 씨와 선배인 조 씨가 명백한 가혹 행위를 했고 유 씨가 심각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가해자들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지 씨의 탈의 지시와 회식 중 성추행, 알몸 사진 촬영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은 면직까지도 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각종 가혹 행위를 알고도 방관한 재강 팀장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나온 회사 측의 징계 결과는 유족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해자들 행동이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였다면서도 반장 지 씨는 정직 3개월, 선배 조 씨는 정직 2개월에 그쳤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개전에 정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재강 팀장은 아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징계 받았을 때만 잠깐 급여가 정지되고 반성하는 척 하다가 이제 나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귀해 지금도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회사 측은 가해자들이 잘못을 뉘우쳤다고 했지만 이들의 언행은 반성과 사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도 비아냥과 조롱으로 답변을 대신하는가 하면 심지어 고인의 장례식장에서까지 막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억울한 가족들이 경찰을 찾아갔지만 이젠 증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의 조사 보고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급 지모 씨에게 왜 여러 명 앞에서 옷을 벗겨 문신 검사를 했는지 묻자 지 씨는 그게 문제면 목욕탕을 못 가줘라고 답했습니다. 야유회의 알몸 사진은 공차고 더워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됐던 볼뽀뽀 성추행에 대해선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 났네요라고 했습니다.
지 씨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 와서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관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하라고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 관짝에 들어가면 저렇게 안 되려면 잘하라고. 그 화장품. 또 다른 가해자 조모 씨는 성기를 반복해 만진 성추행에 대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보고서에 피해자의 수치심에 공감을 못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동생 욕을 하면서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은 유 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들은 지 씨와 조 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전 일들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회사 조사 당시에는 증언을 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세아베스틸에 다니고 있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하셔도 좀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을 좀 회피하시는 분이 계시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라도 알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가해자 지 씨는 MBC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조 씨는 2018년 당시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을 시인했을 뿐 사실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과했던 이후요.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인트 사건으로 그거를 이용한 건지 잘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검찰에 재조사를 해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잊어버리지나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관측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 지상군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말을 넘어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 미군들이 대전차 무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들을 수송기에 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0톤 이상의 군사 장비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자국민 대피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의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대사관 직원들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탈출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향해선 조금이라도 침공하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If a single additional Russian force goes into Ukraine in an aggressive way, as I said, that would trigger a swift, a severe, and a united response.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병력 수천 명을 동유럽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need to show strength and not be in a position of doctrine of appeasement, which seems to be how President Biden has worked his administration. 지난주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담판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미국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에서 군사적 해결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러시아는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쟁의 기운은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갑니다. 바이든 정부도 그 기운을 감지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지 국제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가 분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2,4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여력이 없어서 우선 무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을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배치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도 미국으로선 부담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군사 행동보다는 혹독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And that our allies and partners are ready to impose severe cost.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정작 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아 제재의 고통을 유럽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경제 구조는 동조화가 돼 있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아픈 것이죠. 역효과도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서방은 경제 제재로 보복했는데 그 결과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켜 무역을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별도의 국제 결제망을 만들겠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그 결제망을 만들었고 중국도 자체 결제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또 연결을 또 모색한다 그러니까 제재로서도 과연 유효성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지 등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주저앉힐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등의 선례를 보면 푸틴 대통령은 군사 행동의 후폭풍이 거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침공을 단행해 원하는 결과를 완벽하게 얻곤 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제 2주가 흘렀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는 마무리됐고 오늘부터는 수색도 하루 24시간 쉬질 않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자, 해가 졌지만 지금도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이 시간대에는 하루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대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야간에는 물론 새벽까지도 구조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외 대형재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투입됐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지지대 등 안전장치를 보강하며 보조 업무를 지원합니다. 구조대원들이 22층으로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는 영상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콘크리트 제거 작업은 구조대원 4명이 한 조를 이뤄 한 명이 절단기를 고정하면 다른 한 명이 철근을 자르고 또 다른 대원은 철근을 재빠르게 옆으로 치우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는 산처럼 쌓인 콘크리트 잔해물을 삽으로 퍼내며 혹시라도 있을 실종자를 찾고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뻥 뚫린 콘크리트 벽에는 안전 펜스도 없이 그물망 하나만 설치돼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22층은 구조견들이 이상 반응을 보인 곳인데 당국은 오늘 밤까지 22층 수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27층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최상층부로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소방청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가동돼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짓고 있는 고층 건물이 무너진 건 있을 수 없는 사고라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소극적이라는 또 다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들한테도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현대산업개발 기술 실무진이 사고 발생 2주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작에 비협조적이고 그동안 가족들이 건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구조 활동에도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자 건물의 안정성과 구조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측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정보를 일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첫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설계 도면 등 기본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됐던 것과 달리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겁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은 우리를 줘야 검토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실종자들 찾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뺏어가 버리니까. MBC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19명에게 취재한 결과 답변한 위원 중 60%는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은 현대산업개발에 철근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회의 자료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 면밀한 검토를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통을 너무 안 한다. 다 이렇게 뺐냐 웃기다. 시에서도 그냥 협조해주라고 해보더라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자료 회수 결정에 회사가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광주시는 결정되지 않은 안들이 외부에 공개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자문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건물의 구조나 공법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된 이후 다시 불렀다는 건 혐의 입증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추가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에 거명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58일 만인데 이번에도 비공개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개발조합에 하나은행이 합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그만두며 받은 50억 원이 그 대가이자 뇌물이란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대장동 업자들 간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 파일에도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첫 조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해왔습니다. 이들 두 사람과 김만배 씨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자신이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변론을 도와준 대가일 뿐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기가 2016년 총선에서 곽 의원이 당선된 직후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축하 성격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대가성 뇌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가맹점 형태의 카페나 제과점에서 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300원씩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다른 가맹점에 돌려줘도 됩니다. 과연 일회용 컵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김민욱 기자가 전망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 손님들이 일회용 컵에 커피나 음료를 받아갑니다. A51번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라떼 드립니다. 이 매장에서는 하루 평균 대략 1000개가량의 일회용 컵이 사용됩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56개의 일회용 컵을 쓰는 셈입니다. 특히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은 안쪽에 비닐 코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역시 매장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컵 한 개당 300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습니다. 이때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어느 매장이든 일회용 컵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받은 일회용 컵을 맞은편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전문점과 파리바게트 등 제과 제빵점,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이 해당됩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 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됩니다. 또 수거 편의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용 컵의 최소 규격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컵을 표준 용기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인쇄 면적을 전체 종이컵의 15% 이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수거업체로 넘겨져 재활용 과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의 80%가 고점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고점보다 하락한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고 거래량도 1년 만에 7분의 1로 뚝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22,700건. 이 가운데 80%가 최고점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경기도는 72%, 서울도 54%가 하락 거래였습니다. 서울의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월 35.1%, 10월 40.4%, 11월 45.9%, 12월 54.3%로 석 달 연속 올라갔습니다. 중소형 저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하락 반전되고 있는 반면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년 전인 2020년 12월 7,500건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000건을 간신히 넘겨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거래가 적었습니다.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부터 매물이 꾸준히 늘면서 4만 6천 건이 쌓였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상승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직은 고점보다 싸게 나온 급매물들 일부가 거래되는 거라 집값 하락이 굳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집값이 오를 요인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오늘도 현대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일하다 죽는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태를 직접 공개했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을 가까이 넣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됩니다. 움직이죠. 손가락 넣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내 손가락 끝까지 넣어볼까요? 안전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노동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센서가 설치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다 숨진 곳과 유사한 현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안에 석탄 때문에 하체 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협착의 위험 그리고 이 조선소 크레인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이제 메고 하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부에 떨어지면 바로 뭐 20m 이상 되는데 살 수 없는 높이입니다. 이게 또. 지난해 경남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67명. 2년 전에도 7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쳐도 괜찮으니까 2년만 참아
라는 것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면 실사를 주시길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이른바 교통섬으로 불리는 도로 옆 화단으로 돌진해서 가로수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더니 차량 한 대가 붕 떴다가 떨어집니다. 움직이던 차량들이 급하게 정차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4분 경북 포항의 한 사거리에서 흰색 SUV 차량이 도로 옆 화단 이른바 교통섬으로 돌진했습니다. 가로수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차량은 공중에 뜬 상태로 20여 미터를 더 나아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계음 소리 날 때 나와 보니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발 앞에 와가지고 꺾지도 못하고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뒤에 있던 소나무 두 그루와 앞에 있던 신호등 기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도로가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운전자 김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운전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자기가 운전할 당시에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다. 60대 운전자 김 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브레이크 미작동 등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 미숙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이번 달에만 최소 7마리의 길고양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누군가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 건축자재 조각들이 가득한 폐가에 길고양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와 사지 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아래 나저 보니까 혹시 와봤다나 보니까 또 그러는 게지. 지난 8일과 16일에는 불과 160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2마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 누르물에 뭐보다 엉망이라 하고 둘이 다. 약을 넣고 선생님 약을 놨어요. 불에 타 숨진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배 쪽만 다 있었어요. 다른 쪽은 괜찮았고 그래서 아직 숨이 살아 붙어 있어서 심폐소생술도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지역에서는 2년 전에도 길고양이를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연쇄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달에만 최소 7마리의 고양이가 살해되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가 아동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물 학대가 단지 동물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이제 습관화되면서 그 사회적인 폭력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제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사체를 부검한 경찰은 이전 사건과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젯밤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가 돼서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이 붕괴됐고 또 인화성이 높은 나일론 창고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일론을 생산하는 효성 TNC 울산 공장.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거세게 치솟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나일론 완제품 보관 창고까지 확대됐습니다. 창고에는 나일론 원사가 1,000톤 넘게 보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40분 만에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와 산림청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뼈대만 남긴 채 내려앉으면서 진화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그쪽에 그물이 붕괴돼가지고 물이 침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22시간 만에 간신히 꺼졌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선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공장 지하 1층에서 시작돼 환풍구를 타고 건물 위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등을 확인한 뒤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는 가축 방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 방역사들의 절반 이상이 소뿔에 받쳐서 다치는 건 기본이고요. 마땅히 씻을 곳도 없을 정도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사 2명이 다가가자 놀란 염소들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재빠른 염소들을 잡지 못하고 고전하는 방역사들. 무리해서 뒤처진 염소 한 마리를 겨우 붙잡고 흙바닥을 뒹군 끝에 피를 뽑았습니다.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피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700kg이 넘는 커다란 암소도 마찬가지. 간신히 소머리에 밧줄을 걸었지만 도저히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다 보니 겨우 꼬리를 붙잡고 주사기를 꽂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펜스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시고 다닌 경우도 좀 있었고요. 지난 2020년 송아지에게 옆구리를 밟혀 갈비뼈가 부러진 김기철 방역사는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관리자들이 눈치가 보여 산재 처리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죄인이 됩니다. 가축 위생 방역사 절반 이상이 소뿔에 받치거나 돼지에게 물리는 등 가축에게 몸을 다쳤다고 답했습니다. 가축 방역사 1명의 담당 가축은 무려 47만 마리. 3년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업무가 폭증했는데도 인력은 그대로다 보니 2인 1조 근무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축들과 뒹굴다온 방역사들이 제대로 씻을 곳도 부족합니다. 소돼지 똥밭에 구르다가 온몸에 분변이 묻고 땀범벅이 되어도 마땅하게 씻을 샤워실도 없어서 협소한 화장실에서 씻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손을 놓고 27일까지 파업에 나선 가축 방역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 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일할 수 있게 업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증시 전망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이정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 떨어진 2,792, 2,800선이 13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2.9% 넘게 떨어져 9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떨어진 게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금요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3%, 나스닥 지수는 2.7%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해 7월 달서부터 조정이 시작됐었어요. 지칠 만큼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미국 내에서도 기술주들의 급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을 동시에 또 받게 되는 거죠. 새해 들어 증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해 3주 만에 코스피는 6.5%, 코스닥은 11.9%나 빠졌습니다. 공매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지난달 3,600억 원이었지만 1월 들어 5,600억 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로 주가가 떨어진 LG화학과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럴 거라고 전망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하면서 미국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2%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물가는 계속 뜁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식료품과 교통비 같은 생활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풀어야 되는데 반대로 물가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싸운 좀 그러죠. 당장은 이번 주 목요일이 분기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날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이제 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그런 만큼 방역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기약만 사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민 200만 명 전원에 대해서 두 번째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약국. 감기약을 사려고 했더니 신분증과 전산 등록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然后你买完还需要72小时之内的核酸。 베이징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조치로 해열제와 기침약, 항생제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증세를 감기로 오인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베이징 누적 확진자는 52명. 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이 더 강화됐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돼 어제 주민 200만 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펑타이구는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단체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排了有半个小时吧，检测完都放心。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기만 해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베이징 시내에 있는 검사소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베이징에 온 외국인 2,600여 명 중 72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격리되는 등 올림픽 방역도 비상입니다. 한편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된 우한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경질됐던 마고창 전 우한시 당서기가 공직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可能对全国各地的影响会小，这个结果没有这么严重，那么也会让党中央、国务院少操心。 중국 SNS에는 이 소식이 보도된 뒤 비판글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당국의 검열로 부당한 발언이라며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겨울올림픽 컬링 종목에 출전하는 팀들은 팀킴처럼 스킵의 이름 등에 맞춰 팀명을 짓곤 하는데요.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 컬링팀은 좀 특이합니다. 팀 이름이 장윤정 고백이라는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 주장 김은정의 성은 물론 5명 선수 모두가 김씨로 구성돼 붙여진 이름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오벤져스. 5명 모두 성씨가 달라 갖게 된 애칭입니다.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엔 장윤정 고백이 나섭니다. 장재혁과 맏형 윤은구, 정성훈과 막내 고승남에 팀의 홍일점인 리드 백혜진까지. 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합해보면 장윤정, 고백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장윤정 씨에게 죄송합니다. 인기 가수 장윤정의 노래 어머나처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5명 그리고 감독 코치님까지 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쌓아온 찰떡 호흡을 무기로 12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장윤정 고백. 특히 부부 휠체어 컬링 선수인 백혜진은 남편 소속팀을 꺾고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낸 만큼 특별한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가는 패럴림픽이기 때문에 선수들 개개인이 좋은 샷이 나온다면 대회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비장애인 선수들만 참가하던 겨울 엑스게임에 최초로 출전한 장애인 선수의 공중 묘기입니다. 장애는 정말 편견에 불과하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날이 맑게 개지는 못하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출근길에는 서울도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도 눈이나 비가 살짝 오겠는데요. 비구름이 오래 머무진 않아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는 밤까지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하늘이 잔뜩 흐려서 미세먼지인가 싶었지만 전국의 공기질은 좋음 수준까지 낮아졌는데요. 내일도 추위나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먼지가 다시 들어오면서 서울 등 서쪽 내륙의 공기질이 나빠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흐리겠고요. 아침에는 비나 눈이 오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부산 3도로 평년 기온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고요. 강릉과 창원 8도, 광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은 없겠는데요. 그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